제가 이번 사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 경찰관들이나 수사를 실제로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런 경우에는 비닐이잖아요. 비닐이 지문 채취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지문부터 채취하고 그리고 관본권 저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저걸 없앴다는 건 대놓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대놓고 봐주는. 와, 봐주는 건 건진이고 김건희고 이렇게 의심되는 건가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경계해야 할 신호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두어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8.15 사면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국정 지지도가 50%가 넘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 허망하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지율이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모든 직원들, 장차관과 여러 공직자들 그리고 국회와 정당까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긴장해야 합니다. 8월 19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김종욱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김종욱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까 웃어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웃긴 얘기. 제가 아직 그거 했더니. 네. 이거 약간 상처가 되는 구독자 여러분들 저녁 때 아저씨들 와서 감사합니다. 네, 김종욱 박사님 늘 예리하고 또 따뜻한 평론으로 우리 스픽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신용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정신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신 없는데 잘 지낼 수도 있군요. 네. 활약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새 유튜브에서 그냥 꿈틀꿈틀 곳곳에서 황명필 그러는 것 같은데 엄청나십니다. 그냥 이제 좀 답답했는데 조금 시원하다 이래서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쁘게 봐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 최근에 보도가 조금씩 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진법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범죄 혐의자고 김건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압수수색을 하다가 현찰이 나왔고 그게 관본권이라고 우리는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한국은행에서 인정하는 띠지라며요. 이게 있었고 또 그거를 모아놓은 스티커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압수수색을 나왔던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 수사관들이 없앴다. 이제야 밝혀진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영화죠, 영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네네. 건데, 그러니까 건진의 공간만 가면 검찰들은 고개를 숙이나 봐요. 네. 그 반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거기를 압수수색을 안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때 가서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안에 관봉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놓고 장사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관봉권 띠지랑 스티커만 없어졌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압수 물품을 갖고 오게 되면 수사관이 가든 누구든 뭐든 그거 그냥 그대로 다 보관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 보관한 거에서 띠지랑 스티커만 빠졌다고 하는 건 누군가가 그걸 들어가서 그걸 열어보고 그걸 별도로 떼서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분실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분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건 전형적으로 절대 들키면 안 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철저한 수사, 전 이 건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건 범죄 아닌가요? 검찰에 의한 범죄. 네, 신용환 교수님. 봐줄 결심, 감춰줄 결심. 이게 이제 그 안에 출발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건진법사,
를 수사하던 남부지검에서 그럼 그때 당시에 건진법사를 수사했던 게 뭐냐? 출발이 퀸비 코인 건입니다. 그래서 남부지검의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에서 이제 출발이 된 거예요. 건진에 대한 수사가 이 특검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뭐 남부지검에서 건진만 탁 집어서 이렇게 따로 한 게 아니라 가상자산 합동 범죄 수사단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건진 그리고 아크로비스타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남부지검 잘한다, 열심히 한다. 아, 남부에서 아크로비스타를 막 압수수색을 하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뭡니까? 봐줄 결심, 완전히 감춰줄 결심.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역삼동 건진 그 반지하는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 집이 주차장 1층에 들어가서 그 반지하처럼 내려가는 데에서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쪽문으로 들어갈 때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공간인데 놓쳤죠. 2층 아마테라스 공간 뒤에 옆에가 쪽방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방입니다. 그것도 놓쳤죠. 그 다음에 이 관봉권 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봉권 5천만 원 딱 보이는 겁니다. 돈의 규격이 있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봐도 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요. 이를테면 중학생이거나 뭐 이런 정도가 돼도 딱 보면 돈을 알 수 셀 있는 필요가 없는 건데 돈을 세다가 노란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띠지는 없어지고. 네네. 그러니 감춰줄 결심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기껏 한 말이 직원이 이 중요성을 뭐 잘 몰랐다.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 그러면서 직원이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번 사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 경찰관들이나 수사를 실제로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런 경우에는 비닐이잖아요. 비닐이 지문 채취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지문부터 채취하고 그리고 관봉권 저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저걸 없앴다는 건 대놓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대놓고 봐주는. 와, 봐주는 건 건진이고 김건희고 이렇게 의심되는 건가요? 뭐 이제 건진에 다시 또 건진을 거슬러가 보면 건진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맨 처음에 뭐 김건희 이것도 있지만 검찰에서 검찰 인사를 잘 맞추는 걸로 이제 점수를 엄청나게 딴 거예요. 실제 언론에 나와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경향 서울을 떠나서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저기를 할 때 야야야 괜찮아. 울산 어디가 처박혀 있어. 잘 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퍽 승진을 해서 올라오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몇 개가 되면서 검사들이 건진에게 줄을 섰다. 이게 이제 201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굉장히 뿌리 깊은 인맥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남부지검, 남부지검장 등등의 인맥도, 가계도, 혼맥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미심쩍은 면들이 또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진의 그 네트워크에 의한 그 배경 또 그 뒤에는 김건희, 윤석열 충분히 의심이 가고 이거는 단호하게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용어 같은 경우는 이게 조직적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직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이런 거 있었을 때 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부터 받는데요. 그건 사실은 그건 근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수사하는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지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드라마만 봐도 CSI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건데 직원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간땡이가 정말 크죠. 이게 간땡이가 모여서 내란도 일으켰는데 이 검사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과연 한 명의 직원이 그러면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남부지검에서 다 짬짬이로 해서 혹은 위쪽에서 뭔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주지하실 것이고요. 조직적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 은폐인데 그 은폐의 내용은 범죄적이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검찰은 총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지검은 보면 지검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서울 남부지검의 지검장이 문제적 인물일까요? 어떨까요? 신윤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죠. 거의 찐윤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인데 찐윤, 네. 핵심은 이제 저는 관봉이란 관봉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나올 수 있는 데가 뭐 특활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일 텐데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이 경호처에 나오는 특활비야. 그러니까 국정원이냐 경호처냐 뭐 이런 이런데 얘기가 이렇게 있죠. 되면 네.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상위의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명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관봉권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 관봉에 대해서 아마도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띠지랑 스티커를 없애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거다. 그럼 누군가 이 오더를 줬겠죠. 그럼 저는 이건 검찰 수뇌부의 오더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갈 수 없는 거다. 그렇다면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관봉이라는 게 갔다. 이게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건진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사실들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어떻게 띠기가 없어질 수가 있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뭉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일단 없애고 봐라고 하는 오더가 왔을 건데 저는 남부지검장이 본인이 알아서 했을까? 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휘 라인에서 일단 없애고 봐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저는 그거 실행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 그냥 대놓고 범죄를 벌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 건진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뭐 목걸이도 뭐를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 이것도 잃어버려 준 거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수사 당국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증거물을 압수하면 압수물 보관하는 곳이 있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띠지를 잃어버렸다면 돈도 잃어버렸어야 돼요. 네, 원칙적으로라면. 네, 네. 왜냐면 뭉태기로 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만 꼬무줄로 해놓고 띠지만 없어졌다. 그러니까 감춰줄 결심. 건진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검찰 스스로 오늘 뭐 많은 댓글도 있고 있지만 스스로 문을 닫는 걸 자초하는구나. 정말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근데 너무 심각한 게 범죄를 밝혀내야 될 사람들이 그것도 범죄를 밝혀내라고 막강한 권한을 국민이 부여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국가의 기강회의가 아주 심각한 정도로 이게 나랍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5천만 원 같으면 이렇게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가 500이네 10개니까 5천만 원이 그냥 눈으로 가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띠지를 풀어서 하나하나 세서 돈이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거를 뭐 분실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건지는 하는 말이 누구한테 기도비로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까? 그 5천만 원짜리 이렇게 관봉을 해갖고 준 사람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아까 그 남부지검장이 얘기를 하던데 찐윤이라고 표명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뭐 누가 했는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추측합니다. 진짜로 기도비로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 기업에 뭐 돈 많은 사람한테 기도비로 받았다 이런 건 감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검찰도 그걸 가릴 이유가 뭐 있고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자기 홍보도 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대우그룹 회장님이 나한테 기도비로 5천만 원을 줬다면 그렇죠. 자기가 5천만 원짜리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거가 또 하나 나와 있잖아요. 천원궁, 천정궁, 통일교 네. 갔을 때 한학자 총재가 있는 그 백악관처럼 생긴 건물 2개 그 위쪽에서 수백억이 발견됐다, 관봉권이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에 이제 관봉권에 물론 사진은 남아 있습니다만 번호가 있잖아요. 1년 번호가 있고 이제 위에 도장 찍히고 각 띠지마다 도장 찍힌 거는 이제 지금 버려졌다는 거고. 그러면 이 번호와 통일교 그 천정궁에서 발견된 관봉권, 통일교가 관봉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원칙적으로 돈을 물론 통일교는 사업을 많이 하는 집단이지만 관봉권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과 이것도 대조해보고 1년 번호랑 같은 적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범죄 단초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 교수님도 이제 국정에 참여해가지고 활동도 하셨는데 국가정보원이 상당한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운영하잖아요. 국정원은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뒤로 늘진 않았지만 네. 약 4,800억 정도의 특활비가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활비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그 돈이 대통령실로 가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란 작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건진에게도 주고 뭣도 주고 이런 의심을 하는 게 과합니까? 아니면 타당한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의심을 과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한 거죠. 이건 당연히 합리적 의심에다가 그때 관봉권 나왔을 때 만약에 정상적인 기도비라면 건진이 말을 했겠죠. 자신 있으면.
그러니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관봉이 갈 이유가 없죠. 만약에 돈을 숨기려고 하면 국권 같은 경우로 채워가지고 좋겠죠. 그 돈을 갖다가 네. 누가 그 관봉에 있는 다 친권일 텐데 그게 다. 더군다나 날짜가 참 저거예요.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날 있었어요. 5월 13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 관복권입니다. 그랬죠. 아, 시작하자마자. 네. 시작하자마자 그랬으면 시작하자마자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내 그랬을까요?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네. 김건희나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모르겠는데 돈을 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징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네트워크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그 돈의 네트워크만 아니라 권력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당원의 그 표심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고 그걸 커넥으로 해서 실제로는 통일교가 돈을 주고 그다음에 뇌물 같은 일, 보물 같은 걸 보석 같은 걸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는 신천지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또 통일교도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이 막 돌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뭐랄까 우리 영화로 보면 자 우리 같이 패밀리야 우리는 커넥션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상징적으로 그냥 그 상징물 가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김건희 스타일에 저게 5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 그 3,500만 원짜리인가 살 때도 500만 원밖에 주지 않고 3천만 원 엄마 감옥에 있지도 않은데 감옥에 나오면 주겠다고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저 되게 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김건희는 게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데 예. 동의하십니까?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상징적이라는 게 건진의 위력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는 거죠. 옆에 기도실에 옆에 단지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누가 올 때마다 쓱 관복권 보여주는 거죠. 봐 이제 뭐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런 정도를 받는 거네. 이건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가 딱 유추될 정도로. 그러면 아 굉장한 이 사람이 현실적 파워가 있구나라는 걸 금방 느끼고 그게 이제 새끼에 새끼를 치는 거죠. 요번에 여러 구속자들이 있는데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에도 이모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성재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네. 이 건진도 제가 보기에는 큰 집사란 말이에요. 김건희나 윤석열로 보면 경제 공동체이자 집사라고 저는 개념 규정을 하는데 이 건진의 일종의 이제 찍새 딱새가 있다고 보면 그 찍새 역할을 하고 20여 년 동안 일종의 이제 어떤 심부름 같이 하면서 기업체 이런데 이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물어오고 했던 사람이 이성재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왜 저기가 돼 있을까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개입되고 했는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어떤 찍새처럼 물어왔을 때 보여주는 거죠. 위력을 현실적. 우리 건진 법사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 역할이 분명히 상징물로 있었을 수도 있다. 그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뭐 나 누구랑 전화 통화돼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위력적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거 날짜를 보여주잖아요. 보면- 왜 사기꾼들이 이렇게 네. 문자 한 거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그거보다 훨씬 강하겠죠. 저는 김종국 박사님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인 네네. 게 13일 날 이렇게 간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원래 그 집안이 너무 이렇게 돈에 워낙에 애착이 크기 때문에 남에게 주지 않지만 이렇게 무성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굿하고 나서 뭐 제삽이라든가 뭐 복채라든가 이런 거는 안 떼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돈 아끼면 안 돼. 네, 그런 김건희 걸 하면 머릿속에는. 부정타기 네네. 때문에 그런 데에는 뭐 시원시원하게 준다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해서. 그걸 관봉으로 주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자기 돈 아니잖아요. 자기 돈 아니니까요. 관봉은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좋아하면 가는 거니까요. 진짜 사고방식 잘못돼 먹은 거죠. 자기 돈을 진짜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자기 말에 의하면. 근데 자기 돈을 안 쓰고 나라 돈 갖다 아이고 줬다는 거. 나라 돈이 자기 돈이죠 이제. 아니 그 또라이죠 그거. 권력을 잡았는데. 야, 이건 대놓고 또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라이죠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와. 특활비의 흑역사가 있죠. 그 박근혜 정권 때 물론 그 앞에 이제 MB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박근혜 정권 때 여론조사 비용을 북악스카이 팔각정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8억 원을 의동해서 여론조사 비용 썼다 해서 처벌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시에 우리 정부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흑역사죠. 국정원에 있는 특활비의 절반이 대통령실이 끌어다 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그 국정원 특활비 이렇게 저기 한 걸로 또 처벌이 되기도 했죠. 등등 흑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뒤로 다시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했을 것이냐? 아마 지금까지 쿠데타하고 군인들 막 한 거 이런 걸 보면 그냥
이 주머니가 내 주머니 하듯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저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나를 또는 우리를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유의 자신감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야말로 박사님 말씀에 또라이 짓을 하는 근거는. 근데 최근에 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네. 뭐 김중식부터 시작을 해서 이 소위 내란, 소위 쿠데타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 두뇌에는 권력을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장기 집권의 방법으로서 내란, 쿠데타를 익힐 수 있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막 해먹을 수 있을 때에는 적어도 5년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우리 권력은, 우리 권한은 5년 내에 끝나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행각을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란을 전제한 것이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의 말도 안 되는 건들이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면도 있다는 대선 때부터 윤석열은 이랬습니다. 그 옆에 이제 최고 참모들, 그 선대 본부장이나 이제 최고 수뇌부들이 알랑방구 끼듯이 마치 다 당선된 것처럼 하면서 집권했을 때 야당에서 그때도 여소야대였으니까요. 야당에서 사사건건 딴지 걸고 발목 잡으면 어떡하지, 인사청문회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등등등을 막 합니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새끼들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아니면 차관 정치해도 되고 수석들 가지고 하고 하면 그만이지 등등등을 얘기를 해요. 즉 반헌법적 이미 쿠데타를 예정하는 것 같은 마인드가 이미 옛날부터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쿠데타 얘기도 하셨지만 이 건지는 이제 2022년도 초의 얘기지만 군인사를 언제 합니까? 2023년도 10월 29일 날 대장 7명을 한 번에 갈아쳐요. 합참의장부터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한 번에 대장 7명 갈아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지금 곽종근, 여인영, 정보사 문상호 등등등을 사그리 갈아치면서 그 사람들이 1년 후에 쿠데타의 주역으로 활동 무대의 중앙에 나타나는 거죠. 즉 항상 모든 게 갑자기 준비 하고 한 게 아니라 마인드 속에 계속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세상 남 눈치 볼 게 원래부터 없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참 점입가경인데 그래도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일단 확인을 하고 감찰 지시를 했는데 뭐 잘 풀릴까요? 이게 감찰로 끝날 문제일까 하는 의문도 바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우 좀 시의적절하고 즉각적이어서 아주 통쾌하게 시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감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밝혀지게 될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같은 식구들 아닌가요? 감찰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뭐 이런 거 걱정 아니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6월 달에 됐는데 정권 교체가 다 된 것 같진 않고요. 예. 일단 장관 바뀌었고 요 정도 수준 아닌가요? 지금은 저는 그 임계점은 넘어선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은 그러면 장관이 지휘하는 감찰 파트는 정확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서요. 물론 그럼 검사들이 다행입니다만. 네. 검사동일체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끼리끼리 감싸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지시를 해서 이 파견을 갔는데 그걸 어영부영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감찰은 네. 감찰인데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감찰하고 가기 위한 단계. 예, 알겠는데 하겠죠.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예를 들면 여기 단계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집안일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자기 집안일 아닙니까? 법무 검찰의 법무부 일이죠. 장관도 네. 야, 나 정교체했으니까 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찰은 감찰대로 하되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네.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수사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 경찰이 하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공수처가 하든. 김건희 특검이 되죠. 아니 공수처가 하든 특검이 하든. 네. 공수처겠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해야 되죠. 여건은. 특검의 네. 내용에는 네, 그 부분은 안 특검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하든 저는 수사를 해야 아니 된다고 그러니까 보는 수사 중에 인지한 것도 특검이 할 수 있으니까 김건희 네. 특검이 저기 역할로 삼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죠. 그건 인지된 이제, 수사 가능한 거고. 판단. 이번 거는 정확하게만 지시하고 정확한 사람들이 감찰하면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동일체다 또 어떤 그 한 식구라는 그 개념들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제 곧 조직이 해체될 수 있다는 거를 상당수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4월 4일 탄핵되기 전까지 또 되고 나서도 한참 여진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이제 여진 속에 아직도 하부가 안 바뀐 건 있지만 자 만약에 수사관이 그냥 이걸 뭐 중요성을 간과해서 버렸다는 식의 그런 말 전혀 우리가 믿기지 않잖아요. 네. 누군가 지시가 있었다. 이제는 그걸 끌어안고 자기가 혼자 죽을 사람이 없다. 그렇죠. 왜냐면 조직이 해체될 거고 자기가 뒤집어 쓸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분다. 그러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쇠빙선에 타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3대 개혁을 한다. 네. 그래서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특위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를테면 검찰개혁 특위 같은 데에서 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네. 이런 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내용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자꾸 속도 조절론이 나옵니다. 이게 야당에서 나오는 거면 그러려니 했는데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막 들리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뭐 항상 빠르게 하자라고 하는 주의지만 지금 어쨌든 안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안도 나와 그럼 있고. 심사숙고 많이 했어요. 한 네. 20년 했는데요, 지금. 네, 네. 해서 이제 안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낸 안이랑 민주당에서 낸 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또 정답이라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도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현하냐의 그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태까지는 이제 그러한 의견들이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서 작용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좀 우려하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필요할 때 정말 그것이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작동을 하면 당연히 뭐 나설 것이고요. 지금은 아직 조금은 뭐 그런 의견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검찰개혁을 뭐 와해하기 위한 혹은 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단계라서. 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하는 순서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모든 문제가 속도와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대 반론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문제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를 들면 속도의 조절만을 위해서 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고 하면 내용이 어떤 게 문제인 거야? 적어도 예를 들면 빨리 갔을 때 어떤 내용이 부실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 토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논쟁의 화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거 속도가 너무 속도만 빠르면 나와요. 네. 내용상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의 통일한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어떤 개혁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난 거기다 동의하는데 나 보니까 이거 너무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건너뛰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뭐냐고 그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웃기지 마. 그건 다 토론한 거야. 그거 이제 패스해. 당신 그거 공부도 안 했어? 라고 욕을 얻어먹을 각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볼 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잘 안 하고요. 그런 데서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겠는데, 예. 승 교수님. 예, 검찰개혁도 우리가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공약할 때 추석 밥상 앞에 이제 오기 전에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받아보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장 검찰이 해체되고 뭐 금방 바뀌는 것처럼 인식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예 기간이 1년이나 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자들이 한참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기득권의 방어 세력들, 어떤 철벽 블로킹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한참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만약에 지금도 뭐 속도 조절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정말로 완벽히 범죄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눈앞에 두고도 속도 조절을 얘기한다? 그건 도저히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서 저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는 것을 볼 것이냐 이런 고민은 좀 있고요. 그 12개월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상당히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빨리빨리의 나라인데 그럼 6개월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2개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내용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자라고 얘기가 되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 그런 건 토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해체하고 그렇죠. 이쪽 저쪽 새로 보내야 되고 만들고 사무실을 이런 만들고 거에서. 직원을 빼서 배치하고 어떤 게 신규 채용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는 특위 같은 데 논의하는 거죠. 나는 1년쯤 필요하다. 나는 6개월이다. 아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자 우리. 8개월이면 된다. 뭐 이런 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법 통과 자체를 속도 조절을 하자고 한다면 이건 의심해야죠. 네, 그건 안 의심해야 되는 될 얘기죠. 거라고 봅니다.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쟁점 뭡니까? 뭐 김건희 특검에서?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게 한 3만 명? 일단 저희가 이제 문자로 확인된 게 그거잖아요. 3만 한 2천 명. 2만 명은 네. 있었고 신규 1만 명이니까 3만 명에 대해서 문자로 국민의힘에 통일교가 넣었다라는 얘기는 다 확인이 된 거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00만에 대한 개인정보는 거짓말이네요. 그건 그것 뭐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압수수색을 모르죠. 막겠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씩 예, 사실을. 예, 그 네. 3만 명에 대해서 3만 명으로 일단 그게 인원을 들어간지 안 줄고. 들어간지 확인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 명부랑 서로 확인 교차를 해봐야 되니까 당신들이 교차 확인만 할 수 있게 해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 정당에 대한 침탈이니 정치 보복이니 얘기하면서 막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도 알지 않을까요? 국민의힘도 이거 만약에 확인하면 사실이겠죠. 문자로 보내는데 그거 거짓말 하겠어요? 숫자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략 한 5만 명 이렇게 아니라 정확히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과거에도 신천지도 마찬가지,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자들이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들한테 다 오더가 와서 당원으로 가입해라고 하는 게 왔다라는 얘기를 다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절대 우리 그렇게 안 왔어 라고 명부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명부 확인했는데 나왔으면 그때 자기들이 그러겠죠. 자발적으로 왔어. 근데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교단의 지역별 조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입당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정당법 위반이 또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걸 다 막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아침부터 그렇게 운동을 하고 무슨 뭐 밤샘 뭐라고요? 농성 철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압수수색은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요청해가지고 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국가작용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농성한다고 해서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건 국가 기능이 정지돼 있거나 마비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통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여쭤보고 그럼요. 싶어요. 그 국힘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랬죠. 영장을 이렇게 막 내주는 대로 하는 영장 자판기냐 법원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면서 했죠.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거의 뭐 발부율이 거의 자판기 뭐 퍼센트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판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안 했습니까? 그것도 무고한 수많은 이제 피해자를 양산한 거잖아요. 피의자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반성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명백한 불법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두 번의 시점이 있습니다. 2021년도 대선 예선전을 할 때 신천지가 10만이 들어왔네 하는 시점. 2021년도 어느 당에 두 당에 다 국민의힘 2021년 9월 민주당도 10월 그런 달.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민주당은 이낙연 씨는 네, 그 전 때 얘기고 2021년 9월 10월에 이제 신천지가 10만이 왔네, 통일교가 몇만이 왔네 할 때 그 시점이 하나가 있고 2023년도 2월 3월 그 김기현 씨 당 대표로 뽑힐 때 그 직전 이제 그 두 가지 건이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협의를 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샘플 테스트를 하자 말자 그 협의가 안 되면서 결국은 영장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왜 샘플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습니까? 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 마치 모든 어떤 개인 정보를 다 오픈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특정 시점에 분명히 명백하게 문자까지 나왔으니까
명단을 추출해서 샘플로 보자. 이것까지 못한다? 이미 도둑이 제발 절여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당이 건강하려면 아니 이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경선을 하는데 방해가 됐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통일교고 신천지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당원에서 빼내야 사실은 정당 내부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여태까지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그 수뇌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에 내가 또 이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종교단체하고 왜 이렇게 유착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원래 헌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가 뭐 종교 분리 네, 그러니까요. 원칙이 있는데, 이제 그 교인들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뭐 정당에 가입하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그건 마음이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통일교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차떼기 할 때 823억을 뭐 차떼기로 해서 트럭 통째로 가져와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현금을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죠. 현금 만들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그러면 현금이 돌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교인들이 많은 곳에서 현금으로 헌금을 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한학수의 총재 거기에 뭐 수백억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런 이제 정당들이 요 종교 수뇌부하고 특히나 뭐 좀 사이비 쪽 수뇌부하고 이렇게 유착이 돼 있으면 돈 만지기도 쉽고, 필요하면은 얘기하면은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당원 가입해 주니까 자기가 당대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자기들이 건강해지려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거죠. 계속 섞겠다는 근데 얘기죠. 신천지나 통일교 입장에서도 사람 대주고 돈 대주면 반드시 청구서를 들이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정당에 대해서 공권력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특히 당원 명부를 가져오고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 그럼 2022년 11월 달에 윤용호가 건진법사 전성건한테 그래요.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당원이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 소위 전성건이라는 말도 안 되니까 사인이잖아요. 사인이 권성동을 밀어준다고 얘기하면서 권성동을 밀어주는 이유는 대통령이 권성동을 밀어주라고 하니까 우리 당원들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 자체를 갖다가 훼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훼손한 내용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당원이 어떤 루트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가게 되면요. 만약에 정당 해산 요건 되면 이거 되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반헌법적 행위가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후보 교체한 것도 되게 네, 중대한 네, 문제거든요. 네, 네. 그건 내란까지 겹치면 세 개가 지금 겹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당 해산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막을 수밖에 없을 거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사활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통일교, 사인, 거기다 권성동이라고 하는 당의 친윤, 대통령까지 딱 연결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건. 근데 더 웃기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 총재가 이제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있다, 당원으로. 홍준표 뭐 저거에 네네. 얘기한 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일교 과연 아까 이제 처음에 2만 1,000명쯤이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그 문자 내용에 보면 11,000명쯤이 뒤에서 한 3만 2천 명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픈된 것만 이런 거죠.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집단적으로 이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할 테니까 지금까지 나온 패턴을 보면 오다대로 움직인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당의 그 당심을 굉장히 왜곡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면 이참에라도 자기들이 먼저 찾아서 이들에 대해서 뭐 출당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왜곡하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여전히 그들에 의존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활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잠재적인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감행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 도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 단위의 사람들이 움직이면 흔적을 남기잖아요, 사실은. 효능감을 한번 효능감. 봤다. 그 효능감이라는 건 마약 같아서 떼내기가 어렵다. 윤석열
후보가 될 때 홍준표가 지금도 홍준표 씨가 억울해하면서 막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홍준표 씨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억울했으면 그 당시에 자기가 불복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나서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보면은 당심에서 민심에서 홍준표 씨가 10.6인가요? 대략 그 정도를 이겼어요. 앞섰죠. 그러고도 압도적으로 집니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뭐 신천지가 11만이 안내만이 합니다. 한 달 사이에 약 20만이 당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효능감을 받잖아요. 윤 입장에서 또는 윤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이 사람들은 다 효능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유사시가 되면 또 그런 과거의 추억이 또 떠오르겠죠. 이게 현장 정치를 해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달달한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달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뭐 정치를 해왔으니까 당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제가 처음 열린 우리당 때 이걸 할 때는요. 네, 노무현 정권 시기에. 예. 울산 전체에 그 당비를 내는 당원이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울산이 광역시인데도. 예, 네. 110만 도시에 그 정도밖에는 안 됐었고, 그래서 나가서 추운 겨울에 나가서 이제 입당을 시키려고 나갔는데 한 3시간 벌벌 떨면서 해가지고 뭐 한 명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래요. 그러면 2명 되면 뭐 기분 좋아가지고 소주 한잔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겠네요. 이게요, 이게 현실 정치를 해보면요, 돈 1,0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날 위해서 좀 입당 좀 해줘. 한 달에 1,000원 내야 돼 이러면 그래? 하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도 그래요? 평소에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친구들 막 그래 한 달에 내가 뭐 널 위해서 1,000원 못 내겠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또 돈 1,000원의 문제하고 정당에 입당하는 거 두 개가 합해지면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0명 모으는데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모은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뭐 지지자들 있고 하면 좀 많이 모아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못 모으는데 자 신천지 10수만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통일교 지금 얘기하니까 뭐 2만 기존에 있었고 뭐 3만, 만 몇천 명 그냥 얼마,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죠. 돈 아까 얘기했지만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돈도 뭐 그 백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달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검찰도 우리 편이고 한데 뭐 이거 뭐라고. 근데 달달한 네, 음식은 그죠? 뭐 이만 썩게 하겠지만 실제로 정당이 이런 걸 먹으면 아까 해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존립 근거가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도의 유혹을 네. 그러니까 이걸 버텨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직능 조직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선거 운동을 할 때 직능 조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때는 한 분 한 분 만나야 됩니다만 직능 조직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랑 많은 네트워크가 있게 되면 본인은 되게 편하게 또 그다음에 작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지역구 같은 경우 내가 500명 정도만 대기시켜 놓을 수 있으면 선거 때 이건 뭐 드릴 말씀 아닙니다만 전화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세팅해서 자 요 있다. 아 여론조사 때 여론조사 전화 받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직능 조직과 자기 조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정치인들한테는 거의 사활적인 거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으로 올라가서 10만, 15만, 20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만약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아래 그냥 우리 나래비를 쭉 쓰는 그 한 사람 아래. 그러니까 전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아마도 윤석열과 찐윤들은 확인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 짓을 해도 이 당은 내가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걸 가능성이 앞으로 저희가 좀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효능감이 있더라도 절대 가서 안 되는 범죄의 길이거든요. 헌법을 파괴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걸 알면서도 조국혁신당은 그런 일 안 하고 뭐 민주당도 그런 일 안 하고 절대 그런 이를테면 범죄 세력,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과 손잡지 않으면서 가는데 유독 그 당만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금방 이 문자에 나오잖아요. 보면 건진이 윤용호 씨가 당원을 딱 얘기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니까 바로 건진이 뭐라고 합니까? 비례대표 추천해 줄게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문자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구서가 한두 개가 날라옵니까? 지금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캄보디아에 통일교만 간다. 가더라도, 네. 어머니가 뭐 참어머니인가요? 뭐라고 어머니가 뭐 익사이팅했다라고 그랬나? 뭐 막 나오잖아요.
엄청난 청구서가 통과될 걸 알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익사이팅인가 제가 정확히 뭐 문자에 그렇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 표현들이. 그럴 정도로 뒤에는 후달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 효능감과 항상 저울질을 해볼 거 아니에요. 효능감과 이 뒤에 하는 것들이 그래도 다 매칭이 돼서 맞아 떨어지니까 그 달콤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그 당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헌법 8조가 이제 그 정당한 민주적인데 정당법 제49조가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그다음에 50조가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그 다 처벌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54조가 네. 입당 강요죄, 55조가 유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이거 싹 다 걸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2개씩 되면 가중 처벌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국 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사람들?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좀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늘 검찰과 짝짝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럼 김건희 한번 보십시오. 이명수 기자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집안은 다 사기꾼 집안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건희만 해도 보면은 무슨 한림성심대 거기 들어갈 때는 초등학교 뭐 미술교사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일대인가 갈 때는 한림대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민대 들어갈 때는 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였다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조작을 하잖아요. 그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그 고모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아유, 그 이모, 그 건희 누나가 나하고 이모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아이, 모르지. 알면 큰일 나지.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명수 기자가, 나는 어디 저기 공기업 어디에나 보내줘서 좀 월급이나 좀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이력서 줘봐. 하더래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근데 이모 나 이력서에 쓸 게 없는데 하니까 이 이모 하는 말이, 아유, 가라로 쓰면 되지. 그러더래요. 이 집안 전체가 이렇고, 이런 김건희나 윤석열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금 그 수뇌부가 가지고 있는, 혹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녹아 들어가서 금방 장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잠시 이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지금 김건희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 양력에 보시면 원래 이제 국민대 박사 뭐 쭉 있었잖아요. 지웠죠, 다 없고, 이게 본인이 지었나 비서가 지었나 네이버에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경영전문 석사 그 부분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젠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서 서울대 남기고 싶었나 봐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좋아요도 눌러가면서 또 구독을 아직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가면서 저희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관저 공사를 한 대가로 영빈관 수주했다 800억. 이거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2억짜리를 해주고 900억 정도, 이게 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니까 진짜. 네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한 870 몇 억인가 878억 정도가 반영이 된 거니까 영빈관은 짓기로 한 거고, 지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현대건설이 그것을 본인들이 수주받을 줄 알고 2억 정도의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줬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압수수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압수수색이 되고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제가 볼 때 또 한 번 며칠을 갖다가 또 한번 국민들 화나게 만들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이제 보면 또 이 그 김종철 그 당시 그 경호처 차장, 네네. 이제 김용현이 처장일 때요 경호처. 이 현대건설 자문역 이모 씨가 육사 동기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조사해서 진술 받고 압수수색하고 나오게 돼서 이게 사실이 된다면, 저는 이건 또 예를 들면 김용현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그 김용현이 김종철에게 얘기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충성의 경쟁인 건지 아니 오더를 받은 건지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거의 450배 뻥튀기
2억짜리로 900억짜리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된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총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계획 자체가 실행이 안 되니까 실패한 뭐 계획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 그 관저에다가 스크린 골프장을 지어주고 그걸로 바로 용산 거기에 있는 영빈관을 짓는 저기 그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관저에 스프링 골프장을 짓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대통령님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반영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선 선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네네. 우리가 정말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밀어붙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자의적으로 드롭한 게 아니에요. 2024년도 총선에서 대패를 하면서 이거 예산 올려봤자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겠구나 해서 할 수 없이 드롭을 한 사안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 골프를 넣는데 야당이 곧 국회가 반대해서 못하고 감액되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들이 이상한 거기는 거죠.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거기는 항상 정상이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육사동기 뭐 건설사 불러서 야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 지금 그림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일처리를 그렇게 안 하죠. 정말 뭐 이 관저 이런 것들 잘 자란 것서부터 큰 것까지 의구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 중간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소송 걸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견 저희 생각에 저희 이제 기업에서 쭉 성장을 했지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거 이상한데? 물론 그분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걸 소송을 한다? 그러면 다른 대가로 뇌물 같은 걸로 줬다가 뭐가 여의치 않으니까 서로 그걸 면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면하기 위해서 민사화를 하는 거죠. 소송대금 못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항상 미심쩍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21g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이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이런 데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수의 계약을 하면서 하고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다 또 수의 계약으로 왔잖아요. 현대건설은 기본 설계도까지 7월달에 2022년도 7월달에 제출을 이미 한 상태였죠. 그렇게까지 진도가 막 나가고 있던 건들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속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짓 마다마다가 스스로 다 의구심을 자아냈기 때문에요. 점입 가경이라는 생각만 자꾸 드는데요. 윤석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특검에 저항하면서 속옷바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했다. 2번에 걸쳐서 그것을 촬영한 CCTV 이 장면들이 있는데 이걸 공개하냐 마냐도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공개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유, 윤석열 속옷을 봐야 되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무의식 중에 그 상상하신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그러니까요. 또 공무 수행을 위해서 그 모습을 직접 보아야만 했던 교도관들 맞아요. 교도관들의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네. 뭐 정신적 그 고통에 대해서 제가 참 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 업무 상세이니까 안과와 정신과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어느 방송에서 안과는 농담인 것 같지만 정신과 진료는 정말 농담이 아니 왜냐면 어떠세요? 그 장면 자체가 좀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 씨를. 근데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러고도 남을 정도니까 지금 그렇게 그대로 민낯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막 나 팔 빼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러고. 네, 그랬겠죠. 혹시 뭐 성추행이야 이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어휴.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논평을 했는데 이제 어느 방송에서 이거 공개해야 되지 않냐. 지금 뭐 김계리 변호사도 공개하자고 하니까 뭐 양측이 다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되었을 때의 좀 국민의 더 큰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네, 저는 이제 이 바디캠 그날 체포 장면 공개도 중요하지만 CCTV라고 했으니까 1차 체포 시기에 윤석열 면회자들
그러니까 어차피 CCTV를 공개할 거면 1차 체포돼서 구속돼 있을 때 그때의 그 CCTV를 공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김현우라고 하는 지금 구치소장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블로킹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풀릴 수 있겠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많은 소문들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이 아닌 생물체가 면회를 했다라는 그런 썰까지 막 돌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는 경호처가 구치소에서도 경호를 하고 막 하면서 폐쇄적으로 독립적 공간을 쓰면서 막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막 난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강의구 비서관이 부속실장? 예, 부속실장이 이제 그 폰까지 갖다 준 것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면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날 체포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전 때 과연 어떤 특혜를 입었는지 그 민낯이 오픈됐을 때 이 구치소장의 어떤 책임성 문제,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진짜 분노해야 되는 지점들이 또 나오겠죠. 근데 제가 법무부 쪽이랑 또 교정본부에 취재를 해보니까 구치소장은 이제 안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직위 해제된 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성격을 얘기해서 주선 좀 소심한 교도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 중에 하나는 수원구치소장 하다가 서울구치소장을 왔는데 2계급을 영전했다. 윤석열이 2계급을 한꺼번에 승진시켜서 이거 가짜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수원구치소장이나 서울구치소장이나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안양교도소장도 마찬가지인데 고공단 나급이라고 해서 상급 V사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식별해서 보면서 이렇게 제껴 보면 어떤 실제적 진실이 보이겠죠. 하여튼 윤석열이 독특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땡깡 부리면 이 국면 넘어갈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 아닐까요? 네, 땡깡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갈 길이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은 뭐 어차피 앞으로 가게 되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다 또 제가 최근 상황을 보면 김건희는 윤석열을 버릴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내란 수사는 문턱까지밖에 안 온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사건 문제 같은 경우 저는 당연히 정당 해산 요건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정당 해산에 대한 이 법률은 그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정당을 해산할까봐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게 헌재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제도 취지가 그거니까 법무부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건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제일 먼저 했었고, 촉구 기자회견까지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도 어제도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해산에 대해 갖고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일단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정부에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뭐 밉지만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잘 협의하려고 하신 거는 알겠는데, 뭐 그렇게 내키시지 않아도 협치를 위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렇게나 강하게 요구하니 뭐 조국혁신당 말씀을 얘기를 좀 들어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윤석열의 땡깡과 맞물렸는데 잠시 저희가 하도 많은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덕수 얘기도 해야 돼요.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계속 지금 지기현.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땡깡이든 뭐든 간에 그동안에는 이제 체포 또는 이 법원에서 하는 구인명령 전 단계들 일들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판부에 안 나오면 영원히 계속해서 그럼 걸석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구인명령을, 이건 판사가 내리는 거니까 다르죠, 성격이. 네. 구인명령장을 날려야 되는 거죠. 판사가 직권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보여줄 건 다 시전할 건 다 시전했어요. 사각 반스에 뭐 의자 붙잡고 뭐 신공에 다 했습니다. 구인명령 해야죠. 없다고 해서 그러면 끝까지 안 들어보고 어차피 너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그냥 갈 거야? 안 되는 얘기죠. 일반 범죄자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구인 명령을 해서 다시 끌고 나오는 작업을 해야 맞는 근데 거죠. 뭐 주기현이 지금 최고란 거 아닙니까? 당신 내가 불렀는데 안 나오면은
당신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거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끝난 거잖아요. 어떤 이상한 양궁 선수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는 아, 예. 자기 변명을 하면서 헌법 11조를 얘기했더라고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래서 나는 뭐 마음껏 짓거린다. 하여튼 그런데 진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김건희 앞에, 윤석열 앞에, 그리고 국힘 국회의원들 앞에 법이 엄중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는데, 이때 법 집행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스픽스 구독자들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한덕수가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한덕수는 빵에 가나요? 안 가나요? OX로 물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된다 안 된다? 어떻게 돼요? 저는 된다. 최종적으로 된다고. 저도 오라고 오, 생각해요. 네. 그러면 참 영감님이 말년에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내란의 일제 공범 단계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다른 지금 내란의 가담자들은 거의 다 구속돼 있어요. 근데 이상민도 들어갔고요. 거의 다는 네, 아니지만 이제 상당 이상민이 구속돼 있어요. 시작해가지고. 네네. 그런데 실제로 여기저기 전화한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전화 유인촌한테도 하고. 대상자들 네. 보면 유인촌 장관한테 한 거 보면 한예종을 폐쇄해라. 한예종, 석관동 어떤 자리입니까? 옛날 국정원 취조하던 자리죠. 옛날 안기부 취조하던 데들. 이런 것까지를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주범에 속하는 한덕수 씨가 구속이 안 된다. 그럼 이 내란 수사를 뭐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여러 관료들 어공도 있고 늘공도 있고 그런데 관료들의 뭐랄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정말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하고 총리도 2번 했지만 한덕수가 거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언론의 제목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부인을 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많은 제목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인을 하면 발부한다니요. 이제 와서 인정을 해도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쇼일 뿐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뭐까지 시도를 했어요. 당의 후보 자리를 탈출을 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리 가서 이걸 덮으려는 시도까지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인정을 한다 그래서 구속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언론 제목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자인 게 틀림없어 보이고요. 법의 엄중함을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네. 내란입니다. 이건 죄질을 따질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질이 헌정 아주 체제를 나쁜, 무너뜨리는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제가 봐도 가담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죄질을 논할 상황이 아니라 죄질 수준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 해치고 죽일 수도 있는 일들을 윤석열과 함께 벌인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단호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고의 평론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정욱 박사님, 신영환 교수님, 그다음에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문제를 보는데 원칙은 뭐냐? 정당 문제, 수사 문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 문제를 세 분이 잘 풀어주셨으니까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욱, 신용환, 황명필 세 분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